네, 어서 오세요. 19세기 초의 그 러시아 역사를 그 체계화한 니콜라이 카рем진이 몽골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문명인이 유목민한테 뭘 배울 게 있나? 그랬습니다. 야만 몽골이 문명 러시아를 통치했다는 거죠. 야만인이 문명인을 240년간 통치했다는 소리죠. 카람진은 뭐 몽골의 의미를 축소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긴 했어도 말은 그렇게 했다고요. 몽골 통치를 러시아의 암흑시대라고 했던 그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아라비는 스페인의 대수학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왔지만 몽골인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명인이라면 뭔가 좋은 걸 갖고 왔어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나치게 유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몽골은 러시아의 국가 형성이나 역사적 발전에 두드러진 영향을 준 게 없다. 무시를 해버렸어요. 19세기 러시아인들하고 유럽인들이 거의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러시아의 유럽 중심주의가요. 1927년 그 미르스키 왕자가 말했듯이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왜곡한 병든 생각이다 그 말이죠. 그 러시아는 분명 아시아, 유라시아 땅에 있는데 지네가 유럽인 줄 알고 인지 부조화를 한 150년 가까이 이 정신 분열증을 갖고 왔다는 거죠. 역시 왕자라서 생각이 좀 다르죠, 그죠? 그 역사적 사실 중에 손에 잡히는 것만 봐도요, 이 카람진이라든가 푸시킨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몽골이 종이와 나침판을 갖다 줬잖아요, 러시아에. 부족 안에서만 머물러 살던 러시아 사람들한테 보다 더 넓은 세계관을 심어줬다고요. 2반 4세의 군대는요, 몽골의 그 십진법, 기마병 중심의 군사 조직을 받아들였습니다. 통신술을 받아들인 건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몽골이 갖다 준 거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륙으로 발전하는데 통신만큼 중요한 게 없죠. 뭐 러시아가 동쪽으로 확대할 때 뭐 몽골에 통신술을 쓰지 않았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실질적인 시간이 흘러가면 실질적인 그 말 타던 거를 뭐 열차로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몽골 제국은요 당나라 이후부터 닫혀있던 비단길을 다시 열어 제꼈습니다. 수없이 많은 중국과 이슬람, 페르시아의 문물들이 몽골 칸국을 거쳐 러시아, 유럽으로 쫙 들어왔죠. 뭐가 영향을 안 끼쳤다는 거야. 응? 그 편견에 빠지면 뇌가 이렇게 병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유럽 중심주의의 그 편견에 빠진 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이제 마르크스 같은 이제 공산주의자잖아요. 이 마르크스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러시아 군주들의 비열한 다툼, 노예들의 다툼이었다. 그들의 무기는 중상모략이었고 서로를 잔인한 통치자라고 비난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 약탈하고 아버지도 죽일 태세로 타락한 왕자를 놓고 다투었다. 손은 금으로 가득 차고 피로 얼룩져 있었다. 굴욕적으로 왕좌에 오르려 했고 타타르 아래 엎드려 떨면서 노예적 왕관을 쓴 머리를 타타르의 발 아래로 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청년 마르크스 같네요. 무슨 표현이 문학적인가 모르겠어요. 예. 마르크스는요 러시아 군주들이 타타르 아래서 엎드려 떠는 노예라 그랬죠.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감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마르크스는 몽골과 러시아의 법적 실제적 관계 외교 관계조차 몰랐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는요 다른 칸국처럼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중앙아시아, 중국처럼 몽골이 직접 통치한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피통치자로서 몽골에 의해 정복된 게 아니라 조홍 관계에 있었어요.
그걸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마르크스는. 몽골이 킵차크 칸국을 세웠을 때 러시아 각 공국은 군사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어? 러시아 공국군대 다 합쳐봤자 칸국군대 발가락에도 못 쫓아왔다고.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 저항할 수가 없다고. 마르크스가 왜 저따위 소리를 하냐면요. 저항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게다가 서쪽과 북쪽에서는 스웨덴, 폴란드, 리투아니가 공격해 들어오고 러시아가 누구랑 손을 잡아야 돼? 그 폴란드, 리투아니한테 나라를 주어버려? 그럼 마르크스가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러시아가 몽골에 조공을 바친 것은 외교적인 관례이기도 했지만은 러시아 각 공국들이 서유럽 가톨릭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고자 킵차크 칸국한테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보상이기도 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외교술이죠. 이 몽골에 대한 외교술이 아니야. 서유럽에 대한 외교술이라고 말이에요. 서유럽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기초도 모르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르크스는 당시 러시아 외교를 복종으로만 보았다고. 그리고 러시아를 지키고자 몽골 제국을 아주 잘 이용하는 걸 갖다가 조삼모사라 그랬고. 완전 뇌가 병이 들었어요. 러시아 통치자들은 말이에요. 원래부터 국가 개념도 통치 개념도 없이 계승권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몽골한테 몽골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몽골 통치 기간 동안에 러시아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슬라브 민족이라고 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줬다고. 그리고 러시아 군주들은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모으면서 국가 통치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공 관리와 징세하는 법을 배우고 몽골로부터 통치권을 얻고자 경쟁한 것을 두고 서유럽처럼 왜 서로 총칼 들고 싸우지 않았냐고. 군력적으로 서로 중상 모략하고 손에 피를 묻혔냐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뭔 피를 묻혔다는 소리야. 그러면 킵차크 칸국이 페르시아나 원나라처럼 직접 러시아를 통치했어야 옳았다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인종주의예요. 마르크스의 인종주의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피해의식에 쩔쩔 절어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실제 사실도 뒤집고 있다고요. 당시 서유럽 각 공국들의 왕자들은 그럼 뭐하고 있었어?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한테 인정을 받고자 서로 비난하고 경쟁하고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교황청한테 11조와 공물을 갖다 바치지 않았나요? 갖다 바쳤단 말이야. 이처럼 자기보다 더 엄청나게 힘이 센 상대국에 외교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을 왜 피 터지게 안 싸웠느냐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12세기까지 러시아도 공국들끼리 서로 피 터지게 싸웠어요. 이 피비린내 나는 계승권 투쟁을 전쟁을 멈춰줘 버린 게 몽골 제국이었다고. 마르크스는 이런 환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반 1세는 1300년대 중반 모스크바 대공입니다. 이반 1세는 러시아 전역에서 돈을 모아 칸에게 조공으로 바쳤다. 뇌물을 주어 대주교청을 모스크바로 옮겨 수도로 만들었다. 뇌물을 주어 라이벌 군주의 지주들을 반역토록 했다. 타타르, 그리스정교회, 보아야드, 영주들의 힘을 합쳐 강군 트베리에게 십자군을 일으켰다. 이반은 칸을 가장 위험한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도구로 바꾸었다. 영지를 정복하지 않고 은밀하게 몽골의 권리를 자신의 독점적 이익으로 돌렸다. 그는 칼로 길을 뚫지 않고 지갑으로 뚫었다. 자신의 약점, 즉 노예 상태를 자신의 힘의 원동력으로 바꾸었다. 이반 1세의 정책은 그의 후계자들의 정책이 되었다. 이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러시아 군주들의 세금 징수는요. 킵차크 칸국의 재무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러시아 각 공국들의 재정 행위였다고요. 러시아가 과세한 세금을 모두 몽골한테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곡물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은 조공받고 세금 받고 러시아한테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몽골은 징집하는 군인들 빼고는 러시아의 노동력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칸한테 뇌물을 줘서 대주교청을 키예프에서 모스크바로 옮겼다? 그러면 칼로 막 자르고 그려야 돼? 노보고로드 주교청을 모스크바로 옮겼다. 그러면은 스웨덴,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키예프, 노보고로드로 왕창 쳐들어와서 라틴 교회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모스크바를 안 옮기겠어요? 그래서 옮겼단 말이에요. 대주교청이 옮겨지면 그게 수도가 돼요. 그걸 뇌물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뇌물을 줘서 작은 공국들을 돈 주고 샀다고. 부동산을. 전쟁 안 벌였다고 그게 잘못한 거예요? 트베리는 원래부터 모스크바와 경쟁국이었고요. 트베리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몽골 공무원들을 죽였다고. 그래서 이반 1세가 칸국의 군대를 끌고 가서 반란을 진압했어.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공 징세권을 얻어옵니다. 그래서 트베리도 모스크바로 이제 포함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도구로 몽골을 사용했다는 게 왜 잘못된 거지? 고려시대 외교처럼 외교보다 더 잘했다 이 말이야? 영지를 총칼로 정복하지 않았던 게 잘못한 거예요? 은밀하게 몽골의 권리를 뺏어온 게 잘못한 거야? 칼로 싸우지 않고 돈으로 공국을 산 게 잘못한 거예요? 나의 약점을 나의 원동력으로 바꾼 게 잘못한 거예요? 마르크스의 정신 상태를 아시겠죠? 이렇게 폭력적인 놈이에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인간은. 이게 모스크바 공국이요. 여러 작은 공국들을 다 흡수하고 트베리도 흡수한 거는 행정권을 인수한 거예요. 정복한 게 아니라고요. 킵차크 칸국의 사라이가 서울이었다면 모스크바는 세종시야. 근데 트베리에 들어가서 징세권을 가져왔다는 것은 세종시가 충청도 도청의 행정권을 이어받았다는 소리야. 그만큼 모스크바의 행정 권력이 강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건 차라리 킵차크한테 위협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건 못 보지? 세종시 시장님께서 충청도 도지사가 똑같다고 생각해봐. 그래갖고 서울이 이제 터치를 못하게 됐다고 쳐봐. 그러면 서울이 위협받는 거지. 그게 비열하게 굴종한 겁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마르크스는. 왜냐하면 왜 마르크스를 제가 예를 들냐면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 상태를 마르크스가 그대로 갖고 있어 그래요. 이 정신 분열증을 갖다가. 페르시아의 그 일칸국이 제일 먼저 멸망합니다. 1335년. 응? 몽골 제국이 이제 붕괴하기 시작해요. 킵차크 칸국도 되게 두려웠죠. 그래서 모스크바 이반 1세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저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좀 물리쳐 달라 그랬다고요. 이제 입장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100년 만에. 예전에는 이 러시아가 몽골한테 부탁했는데 지금은 몽골이 러시아한테 부탁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침략자 서유럽에 대항해주는 모스크바가 얼마나 고마워 몽골은요. 그리고 또 서유럽 침략에 맞서갖고 러시아의 작은 공국들을 서로 합치라고 부탁한 것도 킵차크 칸이었다고요. 모스크바 대공이 작은 공국들을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니야. 이반 1세는요. 또 코사크 기병대까지 용병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몽골 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모스크바 대공의 군사력이 점점 커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못했다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들 용병인 것처럼 좋아했다고. 그래서 러시아 공국들은 모스크바를 통해서 서로 합쳐져 갔고요. 킵차크 칸국은
점점 분열되어 갔어. 1359년부터 1379년까지 20년 동안 킵차크 칸이 14번이나 바뀝니다. 이렇게 분열하고 있었고 모스크바는 점점 러시아로 커져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대공 같은 경우는 조공을 안 받쳐버렸다고요. 그래서 1359년부터 킵차크 칸국의 칸들은 조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막 불평을 했다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모스크바가 커져갖고. 다시 말하면 모스크바가 1480년에 나 이제 조공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조공 관계로 갖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킵차크 칸국이 예 알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알았습니다 하기 120년 전부터 조공을 안 바쳤다고요. 러시아와 몽골 관계는 처음에만 위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무슨 뭐 형제 관계 이랬지만 실은 거의 대등한 관계였다고. 200년 동안 밀고 당기는 거의 수평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걷다 대고 뭐가 비열한 노예처럼 타타르 발밑에서 고개를 굴려. 무식하면 입을 좀 닫아야 되는데 마르크스는 그냥 말을 함부로 하잖아. 1395년 티무르가 킵차크를 공격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그 조상 킵차크를 공격해서 킵차크 칸국이 굉장히 약해져 버립니다. 그 틈에 모스크바 공국이 크게 확대가 되지. 다시 말하면 이 킵차크 서울중앙청은 약해지고 러시아 세종시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도지사를 모두 접수했다고. 전쟁 하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랬잖아. 이반 1세한테 칼로 길을 뚫지 않고 지갑으로 뚫었다. 이게 비난받을 일이냐고요. 참 무식한 놈이다. 예?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의 티무르처럼 직업 군인들을 만들어서 폭력을 통해 갖고 칸국들을 총칼로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지금 칸국을 초토화시킨 것도 아니잖아. 새로 세워진 왕조들을 초토화시키고 결국은 16세기 인도 무굴 제국까지 만드는 징기스칸식의 그 폭력을 계속 하려는 거야. 저는 마르크스가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이념도 싫지만은 개인적으로 너무 폭력적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폭력을 좋아해.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 싫다고요. 1452년 이반 3세가요. 모스크바 공국을 크게 만들면서 몽골의 허락도 없이 가신국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 가신국 이름이 카심 카나테야. 카시모프 칸국이라고요. 엄청난 사고를 쳐버린 거야. 그 칸국이 허락도 없이 칸국을 만들었어. 그러면 자기도 대칸이 돼버리잖아. 안 그래요? 게다가 칸국, 그 카시모프 칸국의 군대 구성원이 이전에 몽골군들이라고. 튀르크 타타르 군들이란 말이야. 이 두 군대가 서로 행가리 치는 문화를 같이 갖고 있어. 원래 몽골 군대가 원래 행가리를 치거든요.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그 당시 슬라브 군들도 행가리를 쳤다고. 그리고 칸국을 가신국으로 만들었으니까 모스크바가 대칸이 돼버리는 거야. 따라서 킵차크와 동등한 칸국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도날드 오스트로브스키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징기스칸의 계승자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몽골과 러시아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형제국이라 그랬잖아요. 조공관계로 출발해서 군사적 동맹관계로 변하고 행정적 동질관계로 변했고 그리고 1400년대 들어서면서 국가 권력이 역전이 돼버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킵차크 칸국뿐만 아니라 일한국, 차카타이 한국 다 가져가게 됐단 말이야. 러시아가. 마르크스처럼 인종주의로 무장해서 몽골과 러시아로 서로 대립시키는 이런 투쟁적인 정신상태. 이거는 유대 앵글로색슨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세계관이라 그 말이에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1240년부터 러시아 공국은 몽골에 맞서서 무조건 전투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상상을 좀 더 해보잖아요. 현대 러시아 동남부에 각종 튀르크, 타타르, 몽골계 민족들이 있다고. 지난 500년 동안 같이 살아왔다는 역사를 잊어버리고 현재 모스크바 정부의
대항해서 투쟁하라는 말과 똑같잖아. 이 투쟁 사관이. 이게 2020년대 미국 국무부의 정책과 똑같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각 소수 민족별로 다 분열시켜버리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자들과 미국 국무부의 생각이 똑같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 같은 러시아와 유럽 지식인들은요, 몽골이 러시아를 유럽으로부터 고립시켰다. 응? 몽골 제국 때문에 러시아가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이거라고. 러시아가요, 유럽으로부터 고립된 첫 번째 사건은요, 몽골이 아니라 1054년 정교회와 가톨릭이 분열되면서부터 러시아는 서유럽으로부터 정신적으로 확 고립됐어요. 몽골 때문이 아니라고. 게다가 러시아는 가만 놓아두었어도 유럽 라틴 문화 속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교회도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없었다고 한탄하지 푸시킨은. 하지만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 라틴 문화의 산물이라고. 러시아는 그리스 비잔틴 문화입니다. 그리스 비잔틴 문화에서는 종교개혁이라든가 르네상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그 기반이 뭐예요? 인문주의잖아. 인디비듀얼리즘이라고요. 개인주의라고요.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해갖고 자본주의로 이어지는 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야. 그럼 슬라브 전통은 뭐야? 몽골처럼 가족주의잖아요. 사회권을 강조했다고. 소시얼 라이트, 인디비듀얼 라이트가 아니라. 서양 놈들은 인디비듀얼 라이트를 휴먼 라이트라고 완전히 거짓말 뻥을 치지만 그거 아닙니다. 휴먼 라이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나 있지. 먼저 민족권이 있고요.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가 소시얼 라이트, 사회권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개인권, 인디비듀얼 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서구 사회는요, 오로지 인디비듀얼 라이트, 개인권만 인권으로 분탕질을 해놔갖고 돈 많은 놈들이 장땡으로 권리를 다 가져가게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슬라브 사회는 안 그랬다고 말입니다. 사회권이라는 게 있어갖고 웬만한 부를 사회한테 공유시킴으로써 가난한 개인을 보호해줬던 게 러시아 사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또 몽골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몽골 제국이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었고, 몽골 제국이 없다 하더라도 서유럽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근본적인 철학, 종교, 문화, 사회 네트워크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어디다 대고 몽골 탓을 하냔 말입니다. 푸시킨. 저는 푸시킨은 굉장히 좋아요. 푸시킨 시를 읽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 그림이 막 그려지고 노래 같잖아. 음성 자체가 노래 같잖아. 시나 쓰면 될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서구주의에 빠져갖고 헛소리를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몽골이 없었다고 해도요, 러시아는 인종적, 종교적, 문화 접촉적으로 소유럽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미르스키 왕자가 정확하게 얘기했듯이 그런 병든 생각은 하지 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러시아에 대해서 자꾸 친유럽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영국과 미국 제국주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니콜라이 2세가 러시아가 유럽인 줄 알고 난리쳤다가 나라 망했죠. 스탈린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쓸데없는 전쟁에 휩쓸려 들어갔죠. 고르바초프, 옐친, 푸틴도 2007년까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러시아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지. 그렇단 말이에요. 왕자님 말씀을 좀 들으세요. 이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가 유럽의 일원이라고 하는 생각은 병적인 속물들이나 하는 짓거리다. 사대주의자들이나 하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저쪽 반대편으로 이제 거꾸로 러시아는 몽골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놈들이 있다고. 러시아를 너무너무 적대하는 리차드 파이프스 같은 놈이 있다고요. 이 부전자전 거짓말쟁인데 아들이 더 유명해요. 다니엘 파이프스. 응? 소련과 러시아가 똑같고 러시아가 몽골과 똑같아서 소련과 러시아, 몽골은 다 똑같다. 이래 말해 이렇게 한국 태극기 노인네처럼 말하는 게 리처드 파이프스였다 그 말이에요.
러시아를 몽골에 갖다 붙여갖고 둘 다 야만인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아직도 러시아가 야만인 줄 알아. 공산주의인 줄 알아. 응? 이상한 노인네들이 한국에 있다고. 병든 속물들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보면 러시아 사람들은 유럽으로 가도 욕을 먹고 몽골로 가도 욕을 먹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코너로 몰아요. 마르크스는 아는 게 없어갖고 헛소리를 했지만 리처드 파이프스는 미국인으로 최초로 러시아 전문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최초의 러시아 전문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자기 그 미국에 러시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 멋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칸은 러시아 군주들의 절대 주인이었다. 150년 동안 칸은 비잔틴을 기억에서 지우고 러시아와 멀리했다. 러시아의 어떤 군주도 콘스탄티노플에 발을 디딘 적이 없다. 킵차크에서만 무조건 복정 체제를 접했다. 여기서 그들은 조세법, 상업, 외교, 우편, 백성 종속을 배웠다. 이 모든 것은 백성의 복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이 왜곡은 마르크스처럼 칸국과 러시아 관계를 왜곡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응? 몽골을 대놓고 왜곡을 해가지고 몽골과 함께했던 러시아를 동시에 깎아내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요. 몽골 칸국은요 체제적으로 개방적이었고 민주적이었습니다. 유럽식 절대성이 없었어요.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질 않았다고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러시아는. 그래서 절대 군주성 같은 게 없어요. 제국주의도 없고요. 이놈의 자식이 백주의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고요. 게다가 군주제의 권력이 칸국에서 발달했다는 희대의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군주제는 어디나 똑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주제가 마을 의회를 분쇄하고 원래 러시아는 마을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그걸 파괴했다. 이런 생 거짓말을 했다고 말입니다. 서유럽 왕정은요. 마을의 민주주의를 진짜 파괴하면서 예를 들면 길드 체제를 파괴하면서 부르주아 개인을 키워줘서 그로부터 재정을 채웠다고 말이에요. 응? 반면 러시아 군주들은요. 마을을 지켜주면서 자라났습니다. 몽골 제국 처음 초반부에는 마을 의회가 많이 깨졌죠. 전쟁 시기인데 어떻게 그랬죠. 그래서 금방 다시 일어났어요. 그걸 배체라 그럽니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군주들은요. 이 배체 때문에요. 마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요.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은 군주를 사랑했지만은 억압은 못 견디고요. 억압이 있는 즉시 마을 공동체가 뭉쳐버렸기 때문에 이 러시아 군주들은 전통적으로 백성들한테 조금 무릎을 꿇는 편이에요. 영국과 달라요. 영국은 백성들이 봉기 일으키잖아. 그럼 전원을 다 몰살시켜버리잖아. 러시아는 안 그래요. 농민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군주가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왜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주동자를 잡아가지고 노역을 시켰다고요. 죽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러시아는 사형제도를 일찍 폐기하려고 그랬습니다. 2반 3세인가 1300년대 말에 폐기하려고 그랬다고요. 사형제만큼 나쁜 게 없다 그랬다고.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1300년대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럴 때 사형 안 한다가 하기 싫다 그랬습니다. 그 군주가 뭐 조그만 공국인데 어딘지 기억 안 나요. 기억 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교회 그 주교가 물어봤죠. 아니 군주시여 왜 그러십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벌 받지 않을까? 사람 죽이면. 이 정도의 사람들이었다고요. 러시아 군주들이라는 게. 2반 4세가 성격이 괄괄해가지고 노브고로드 가서 마을 의회 파괴해버렸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그 노브고로드는요 원래가 이 한자동맹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의회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그 1400년대 후반
중반 56년인가 그렇죠. 그때 이제 이반 4세가 쳐들어갔는데 그때 이미 그 귀족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래요. 마을 의회는 원래 평민들이 움직이는 건데 노브고로드만 귀족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깨부순 거예요. 그걸 갖고 무슨 이반 4세가 뭐 3천 명을 죽였네 막 이런 개소리를 해야 되잖아. 웬만한 러시아 군주가 공격했다면 그들은 거의가 다 이 귀족들이었다고요. 평민이 아니었어. 백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노브고로드 같은 경우를 조금 제외한 그런 지역을 제외하면은 러시아 전 지역에서 마을들은 자치적인 정치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20세기까지 소비에트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 소비에트가 워낙 막강하니까 군주가 벌벌 떨었다고 원래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 협동을 잘하고요. 서로 챙겨주는 게 되게 좋고 하지만은 부정의를 당하면 같이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약간 한국 사람들이랑 같아요. 영국이나 일본처럼 위에서 칼로 휘둘리면 다 깡그리 죽여버리고 그래갖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학생운동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너무나 왜곡이 많아서 제가 좀 감정을 줄이는 게 줄여도 목소리가 커진단 말입니다. 서유럽 군주들은요. 절대 왕정에 들어서야만 비로소 백성 중심적인 정치를 행했다고요. 1600년대 말 1700년대 언저리 들어와서야 그랬다고요. 물론 뭐 예외도 있었지만 러시아 정교회는요. 그러니까 이 리처드 파이프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라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야. 미국인들이 러시아를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요. 한국 언론이야? 러시아 정교회는요. 컨스탄티노플의 성직자들을 교환시키고 있었습니다. 비잔틴은 군주가 갈 곳이 아니라 사제가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군주가 비잔틴을 왜 갑니까? 대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리처드 파이프는 거짓말을 했다고요. 분열된 러시아를 묶어준 게 정교회고요. 몽골이 다 만들어주잖아요. 시가지 가면 갈수록 비잔틴은 러시아인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뿌리로 자리를 잡죠. 리처드 파이프스는요. 비잔틴을 다 지웠다는 거야. 이런 천하의 백주의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군주들이 통짓을만 배웠다고? 백성의 복지랑 상관이 없었다고? 이게 정말 욕 나오는 말만 자꾸 합니다. 이 사람. 절대 왕정이 오기 전에요. 중세와 근세 서유럽의 복지는요. 길드하고 교회가 있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말을 한다면 자선이라고 얘기한다면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왕권의 종교가 밑에 들어가 있잖아. 러시아가. 그러니까 교회를 지원해 주는 만큼 복지 정책을 피는 게 러시아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합니까 저렇게. 복지를 또한 경제적인 활성도로 이해한다면 교육과 산업이 얼마나 용성했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몽골 칸국하고 러시아 군국은요. 상인들한테 면세해주고요. 특별 지위해주고 여권 만들어주고 대출 낮은 저리 대출해주고 실크로드로 이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경비병을 다 이렇게 곳곳에 심었고 이렇게 보호해줬잖아요. 그리고 교육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얼마나 교육이 컸는 걸 알고 싶으면요. 1453년 오스만에 의해서 비잔틴 제국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중해 길이 막혀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지중해 길이 막히니까 서유럽이 지금까지 후추 먹고 정약 먹고 종이 쓰고 비단 쓰고 이러던 서유럽이 완전히 가난하게 변해버리잖아. 그래갖고 지중해로 진출을 못하겠으니까 대서양을 뚫어버린 게 오스만 제국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제 1492년 인도 가겠다고 떠나잖아요. 비단길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교역량이 막대했다는 소리입니다. 몽골 제국 밑에서. 러시아를 거쳐갔으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상길 보호하고 상인을 보호해주고 상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러시아 쪽으로. 왜냐하면 몽골 제국은요. 관세를 없애는 대신에 상품세를 부과했습니다. 들어오는 상품에다가 세금을 먹기 때문에 무역을 더 많이 하게 이렇게 권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화폐가 없었다고? 당연히 화폐 있었죠. 이슬람 화폐 썼으니까 진화 화폐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금속도 화폐로 썼고 물품이 대량으로 들어올 때는 종이돈도 썼어요. 송나라처럼. 송나라만큼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러시아가 몽골 제국 치하에서. 또 수공업이 망가졌다고? 이런 천하의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비단길 따라서 그 주변 나라에 모두 그 수공업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야 그 타슈켄트 같은 데서는 종이를 자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몽골 제국은 말이에요. 이 비단길을 터주면서 종이와 나침반 그건 초반부고 인쇄술, 화약, 용광로까지 다 러시아와 유럽에 소개해줬고요. 농사 짓는 방법, 예술기법, 역사학, 지리학, 의학 이거는 몽골 건 아니지만 이슬람하고 페르시아 이 제반 과학을 또 중국의 과학을 모두 유럽으로 옮겨다 준 게 몽골 제국 하에 실크로드였다 그 말입니다. 이 사치품도 굉장히 싸져갖고요. 실크가 굉장히 싸져갖고 유럽 사람들이 실크를 얻으려고 난리를 쳤고 그랬다고요. 유럽은 차라리 킵차크 한국과 함께 좋은 관계에 있는 러시아가 부러웠죠.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배운 게 스파게티예요. 그 수준이라고 서유럽은요.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소문이 많잖아요. 저는 한 70% 믿고 있는데 마르코 폴로가 여행기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보와 물품 교역이 활발했다고요. 이 상인들이 와서 중국 황제가 어쨌네 저쨌네 얘기를 다 해줬다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죠. 몽골 통치 밑에서 러시아 각 공국들은요. 교역과 문화 교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리처드 파이프스는 완전히 180도 거꾸로 얘기를 했죠. 이 과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리처드 파이프스는요. 1970년대 말에 조지 부시 CIA 국장 밑에서 소련 정보부 팀장을 했다고. 얼마나 실력이 없었는지 금방 잘렸어요. 그래갖고 어떤 평가를 그 당시 받았냐면 소련에 대한 리처드 파이프스의 분석은 모두 틀렸다. 이 형편없는 정보원이자 간첩이자 학자였다고. 이런 놈이 하버드 교수를 했다고. 그 밑에서 80명의 박사를 심었다는데 얼마나 멍청한 것들이 러시아 전문가랍시고 미국을 흔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저 모양 저 꼴인 거예요. 지금 하는 짓이. (13세기) 몽골 통치 이전에요. 러시아는 이미 반가톨릭 비잔틴 문명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역사는요. 바이킹으로부터 출발하긴 했어도 비잔틴을 중심으로 해서 몽골을 거쳐갖고 중앙아시아로 쫙 퍼져나간 나라예요. 피터 대제가 하도 유럽을 좋아해서 그랬을 뿐이지 러시아의 정통성은요. 서유럽이 아니라 서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북부아시아에 있었다고요. 북부아시아가 시베리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시베리아는 러시아 아니에요. 그거. 역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아니라고요. 시베리아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투르베치코이 왕자가 얘기했듯이 러시아는 더 이상 몽골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다. 그 말이다. 16세기 서유럽은요. 개인주의에 근간한 경쟁 상업 문화를 일으켰죠. 그리고 인간들이 서로 적대하게 만들었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권만 소중히 여겼죠. 그만큼 타인에 대한 예의는 있어요. 또 주체성도 있고. 이게 이제 근대성을 출발시킬 건데 러시아는 달랐다고. 러시아는 공국들이 자유로운 연합을 했고요. 배체, 마을 공동체가 서로 집단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요. 상호적인 문화를 계속 키워왔고 함께 공존하는 문화에 되게 익숙합니다. 경쟁에 익숙하지 않아요.
르네상스적인 개인주의라든가 부르주아적 자본주의 발흥도 없이 곧바로 모스크바 짜르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개인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과 지속적인 교육을 갖고 왔던 데가 이제 키예프, 뭐 수스탈, 뭐 블라디미르 노보고르드가 있고 그렇지만 모스크바는 슬라브 중심이었고 서유럽이 아니라 비잔틴의 적자였고 매우 아시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서부하고 동부하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혼재 있다고. 그러니까 심포니 같은 나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심포니. 예? 교향악 같은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미하일 바흐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러시아, 유라시아 얘기할 때는요. 러시아로 봤을 때는요. 서쪽부터 동쪽까지 남쪽을 쫙 얘기하는 거지 시베리아까지 다 포함시키지는 않는다고요. 우리가 보통 러시아 말할 때는요. 자원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살아왔던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러시아를 바라보는 거지 땅덩어리가 저렇게 크다 이 정도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요. 북극에 있는 땅 끝까지가 뭐 어디다가 다 써먹겠어. 그건 러시아의 인문학적 역사에 들어오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그러면 모스크바부터 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렇게 이 러시아 남쪽으로 쭉 이어지는 아시아 북부 그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말이야. 그 심포니였다고 말이에요. 피오트르 대제1의 러시아의 서구 중심주의는 원래 정통사관이었잖아요. 근데 미르스키 왕자가 얘기했듯이 그건 사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속물들의 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1차 세계대전 지나고 러시아 혁명 거치면서 이런 생각이 깡그리 바뀝니다. 맥킨더지들을 만든 맥킨더가 해양국과 대륙국을 명백하게 구분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의 머리가 이제 깨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미하일 바흐진이 잘 설명해 줬듯이 도스토옙스키 작품 유라시아의 다성학적 작품으로 러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푸틴이 다극화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요. 다성학적이나 다극화 똑같은 단어다 그 말이에요. 1920년대 피오트르 사비츠키가 러시아는 해양 경제가 아니라 대륙 경제이기 때문에 소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 체제를 가져야 된다 그랬고요. 니콜라이 트루베치코이는 유라시아 각 민족 언어의 음성을 총종합해서 하나의 모델로서 의문론을 창실한 이유가 바로 유라시아를 근거로 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만 야콥슨이 유라시아 언어 소통을 시적 개념으로 통괄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각 민족들이 아무리 언어가 달라도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그거를 밝혀냈죠. 블라디미르 프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유라시아의 옛날 이야기를 모두 모아서 31가지 모티브로 모델을 제시했고요. 그게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제 뭐 비슷한 게 많다. 그건 뭐 딴 얘기고. 그래서 블라디미르 프로프의 그 이야기의 통사 구조가 31가지가 있다는 거를 리투아니아 출신 알디다스 크레마스가 이걸 기화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인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주의, 기호학, 현대 문학이론, 문화인류학, 사회인류학 이 모든 뿌리가 다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뭐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푸틴이 대보로 삼은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가 바로 유라시아주의자입니다. 유라시아주의를 정치의 기본으로 초석으로 놨고 외교를 해나갔죠. 이걸 푸틴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다극화라고 하는 말로 자기 외교의 기본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라시아주의의 인문, 사회, 정치, 외교적인 차원이 무엇인지 이 편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